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 134만 명, 서울의 한 구보다도 작은 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경기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 어느 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국경선에서 수도까지의 거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수도 탈린까지 불과 180km. 탱크가 달리면 몇 시간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전보다 가까운 거리. 그 짧은 거리 너머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없다. 그 나라가 자국 연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단 한 번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영국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생존이 걸린 선택입니다. 총리가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선택입니다. 잘못되면 누군가는 자리를 잃어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이름이 떠올랐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선택이 왜 구조였는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800년의 기억. 에스토니아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작은 나라는 8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한 주권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13세기 덴마크가 점령했습니다. 16세기 스웨덴이 지배했습니다. 18세기 러시아 제국이 삼켰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소련이 다시 집어삼켰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처음으로 독립국가를 선언한 것은 191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은 고작 22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1940년 6월 소련의 탱크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저항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소련의 군사력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50년간 에스토니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련은 에스토니아인들을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1941년 단 하룻밤에 1만 명 이상이 끌려갔습니다. 그중 절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눈앞에서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대거 이주해왔습니다. 에스토니아어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로만 수업했습니다. 역사책이 다시 쓰였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국기는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에스토니아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이 무너지던 그해 에스토니아는 다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노래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금지되었던 민요를 함께 불렀습니다. 수십만 명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노래로 독립을 되찾은 나라. 그 감동의 순간에도 에스토니아 지도자들은 냉정했습니다. 러시아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원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그 냉정함이 30년 뒤 에스토니아를 발트해에서 가장 강한 방위 의지를 가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지금 연간 GDP의 3%를 국방비로 씁니다. 나토 회원국 평균이 2%인데 에스토니아는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추상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은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5년 뒤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을 계획했습니다. 납기가 5년이라면 그 무기는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작은 나라에게 시간은 사치입니다. 생존은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에스토니아가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가장 먼저 따진 조건이 납기였던 이유입니다. 이 유럽이 맞닥뜨린 현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무기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이미 주문이 밀려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줄을 서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독일의 PZH-2000 자주포, 성능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납기는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위협 앞에 선 나라에게 몇 년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30년 동안 유럽의 방위비는 줄어들었고 자체 방산 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무기를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총 대신 복지를, 전차 대신 인프라를 유럽은 그렇게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착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포탄이 하루에 수만 발씩 소모되는 전선, 드론이 매일 수백 대씩 격추되는 하늘, 보급이 끊기면 전선이 무너지는 현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유럽 전체가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의 양은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소모하는 양보다 적었습니다. 한 달치 생산량이 하루치 소모량보다 적었다는 것. 이것이 유럽이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었고 공장은 느렸으며 동맹의 창고도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유럽의 시선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먼 동쪽으로. 3. 국제 정세의 구조 변화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의 그늘이 길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유럽을 지켜줘야 하는가? 이 발언 하나가 유럽 안보의 근본을 흔들었습니다. 유럽은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편일까라는 질문을 이제 공식 석상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러시아의 군사력 신화가 깨졌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으로 평가받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예상보다 훨씬 고전하고 있습니다. 3일이면 키이우를 점령할 것이라던 예측이 3년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물량과 속도의 싸움이다. 이 교훈이 유럽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셋째, 중국의 부상이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전략 자원은 인도 태평양으로 분산됩니다. 유럽은 계산했습니다. 위기가 동시에 두 곳에서 오면 미국은 어디를 먼저 볼 것인가? 이 세 가지 구조 변화가 겹치면서 유럽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국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하다. 만들 시간이 없다면 사야 한다. 빠르게 검증된 것으로 조건 없이 이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4. 여기서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뉴스로 배우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휴전선 50km 안에 수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1950년 전쟁이 멈춘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법적으로 전시 상태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그 70년 동안 북쪽에서는 핵실험이 이어졌고 탄도미사일이 동해를 가로질렀으며 군사도발이 반복되었습니다. 위협은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은 달력에 날짜가 찍혀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저 산 너머에 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있을 겁니다. 그 적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적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가도 다음날 미사일을 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기를 설계한다면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 혹시나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다를 전제로 설계합니다. 통신이 끊겨도 작동해야 합니다. 보급이 끊겨도 버텨야 합니다. 사람이 줄어들어도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전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설계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우크라이나 전선의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천무가 선택된 이유 숫자가 아니라 철학. 천무의 강점은 단순한 화력 수치가 아닙니다. 납기 단축, 실전 배치까지의 시간이 경쟁 제품 대비 현저히 짧았습니다. 에스토니아에게 이것은 선택 기준 1순위였습니다. 자동 재장전 시스템,
병력이 줄어들수록 자동화 시스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람이 없어도 운용 가능한 구조. 134만 명의 소형 국가에게 이것은 결정적 요소입니다. 독립적 운용 구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부 무기 공여국들이 사용 제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안 된다. 나라의 생존이 걸린 순간에 무기 사용 방식을 다른 나라가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기술 사양이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천무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계산했고 누군가는 정치적 부담을 계산했지만 대한민국은 생존을 계산했습니다. 그 차이가 천무를 만들었습니다. 6. 우리가 여기까지 온 길, 이것이 진짜 자부심입니다. 한때 우리는 무기를 사오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 군대는 미군이 쓰다 남긴 무기로 싸웠습니다. M1 소총, 낡은 박격포, 구형 전차. 우리 손으로 만든 총 한 자루 제대로 없던 나라. 국군 장교가 미군에게 무기를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K2 흑표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120mm 활강포를 탑재했습니다. 영하 32도에서 영상 55도까지 작동합니다. 사막에서도 설원에서도 진흙탕에서도 달립니다. 폴란드가 선택했고 호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전차입니다. K9 자주포. 세계 30여 개국이 도입을 검토하거나 운용 중입니다. 노르웨이의 혹한, 인도의 고산지대, 이집트의 사막, 어디서나 작동합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이것이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입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에스토니아가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믿을 수 있고 조건이 없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기술자들이 도면을 그렸습니다. 외국 무기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설계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쌓아 올렸습니다. 50년을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유럽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리던 자리에서 이제 유럽이 우리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대한민국의 무기를 선택한 나라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한 자루 없던 나라가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부심입니다. 화려한 슬로건이 아니라 땀과 실패와 집념으로 50년을 쌓아 올린 실력. 그 실력이 지금 세계에서 선택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 강국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위협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현실로 계산해온 나라입니다. 6.25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우리는 5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가 세계에서 선택받고 있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말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위기 속에서 준비된 나라를 선택합니다. 오늘도 겉으로 보이는 뉴스가 아니라 그 이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면이었습니다.